청주 역사 바로 알기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역사 놀이터.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으로 국보 승격이 예정된 신숙주 초상편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태지 할아버지와 답사단 친구들 함께했습니다. 5학년 추연서입니다. 4학년 추연아입니다. 5학년 김에스더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방금 탁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숙주 초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으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거든요. 네. 더불어서 그러면 신숙주 선생이 어떤 분이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네. 예, 오늘은 신숙주 선생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할아버지,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묵정영당이라고 써 있는데, 영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정은 초상이란 말이에요. 초상화는 알죠? 네. 예, 그 초상을 모시고서 봄, 가을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묵정은 여기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묵정에 있는 선생의 그 초상을 모신 영당이다, 그런 얘기. 네, 선생님 지난해 국가유산청에서 신숙주 초상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할 것이라고 예정을 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영정이 문화적 그다음에 역사적 가치가 높다라는 말씀인 거죠. 당연하죠. 신숙주 초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초상화 중에서 원본으로서 가장 오래됐고, 또 그 조선 초기 시대의 역사나 문화, 뭐 복식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되고, 더불어서 예술적으로도 탁월하다 하는 것이 이제 학교의 중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찍이 보물로 지정이 됐고, 지난해 문화유산청에서 국보로 승격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바가 있지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초상화를 직접 뵙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할아버지, 신숙주 이분은 어떤 분이시고? 신숙주 선생은 조선 전기 때 문신인데,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로서 한글 창제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기도 하고.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눌까요? 네. 예. 자, 앉읍시다. 할아버지, 여기 이 초상화가 귀중한 문화유산인가요? 네. 선생님 지난해 이 초상화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역사적으로는 원본 초상화로서 가장 오래됐다. 가령 뭐 고려 말에 제작된 영정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원본은 지금 없어지고 계속 사본, 이모해서 옮겨 그리고 한 것들은 있지만은, 당시 제작된 원본 영정이 계속 보존되어 있는 것은 신숙주 초상이 가장 오래됐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다. 할아버지, 서양화의 초상화에 비해 우리나라 초상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초상화는 서양화하고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터럭 하나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정확하게 그렸냐면, 되게 높은 벼슬을 하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이 주로 그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주름도 있고, 또는 뭐 검버섯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마마 자국, 곰보 자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가끔이지만 사팔떡인 눈도 있단 말이야. 그래도 그대로 그려야 돼. 그대로 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임금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게 첫째 원칙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전신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는 말인데, 정신을
담아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의 정신까지도 담아내야 된다. 할아버지, 이 초상화는 그런 원칙대로 잘 그려진 건가요?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상화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로 해요. 네. 이 초상화는 비단, 종이가 아니고 비단이에요. 비단 바탕에다가 채색, 색을 칠한 거예요. 세로가 167cm, 가로가 109.5cm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535 검은 모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높은 벼슬 하는 분들이 쓰는 거죠. 그리고 두루마기, 이 녹포, 푸른색 도포를 입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깃을 둥글게 만든 관복인데 그것을 달령이라고 그래요. 우에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자세를 가만히 보면 오른쪽으로 약간 네. 돌린 그런 그 자세죠. 네. 그걸 8분법이라고 그래요. 8분의 1 정도 이렇게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자세를 약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귀는 안 보이고 왼쪽 귀가 잘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신발은 다 보이지만 각도가 이렇게 돼서 받침대도 이렇게 좌측이 좀 보이게끔 이렇게 돼 있죠. 좌안 8분법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신 그런 전신상, 몸 전체를 다 그린 전신상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나 이제 또 그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운데 문양이 있고 또 허리띠가 있는 거 보여요? 네. 여기 보면 그걸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흉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 시대 때 이제 벼슬하는 분들이 품계, 계급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르게끔 저런 문양이 된 그런 관복을 입게 되죠. 주로 학이라든가 호랑이, 범, 뭐 이런 걸 수놓고 이렇게 이제 하겠죠. 옷에 직접 저렇게 흉배를 이렇게 나타내기는 옷을 짤 적부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힘들고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선 후대로 내려오면 따로 저렇게 흉배 크기로다가 쳐냈다가 술을 넣어서 그냥 갖다 옷에다 붙이기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이제 발전하죠. 근데 여기 이 초상은 옷에 직접 그 술을 넣은 거란 말이죠. 또 흉배의 이제 문양을 보면 운안이라고 돼 있어. 운안. 운은 구름이고 안은 기럭이에요. 저 기럭이 두 마리가 보이죠. 위에 이렇게 구름이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문관 이품 벼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장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좌익공신 때 서기 1455년인데 좌익공신이라는 건 뭐냐면 세조가 임금으로 올라가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좌익공신으로 그 서훈이 됐을 때 그때 그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선생님. 예.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정은 근래에 모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55년에 그려진 원본 영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모셔 있는 영정은 근래 이제 다시 모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보가 될 원본 영정은 직접 보기가 어려워서 사정이 있어서 노트북에다가 원본 영정을 이렇게 담아왔어요. 네. 자세히 보면 좌우 양쪽에 이래 선이 보여요?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선이 나타날까요? 어디다 그렸다고 했죠? 비단. 비단. 그러니까 비단은 폭이 좁으니까 연결한 거 이것은 아니에요? 그 연폭이라고 연폭. 네. 비단 석장을 붙여서 그린 거예요. 네. 중요한 안면, 얼굴 나오는 가운데 중앙 부분은 넓게 하나가 들어가고 그 좌우에 절반씩 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표현하죠. 그래서 세 폭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 초상이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예술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세월이 이제 오래 흘렀기 때문에 빛이 바라고 그래서 색을 보완해서 보채를 한다거나 또는 탈색하거나 이런 데는 가채, 덧칠을 해서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원본이면은 이제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술적으로 볼 적에는 선염이라고 해서 이 화폭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서 색을 칠하면은 이런 번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경화나 이 초상화에서도 어떤 침중한 그런 묘미를 나타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찰이라고 해서 얼굴 같은데 주름이나 이런 튼 흔적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그 전문적인 그 화법, 기법을 사용해서 구사해서 이것을 그렸기 때문에 눈꺼풀이라든가 동공철이 뭐 이런 그 먹으로 그린 이 먹선에도 섬세하게 이게 감조가 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선형 효과가 이루어져서 착색, 색이 칠해지는 데 아주 묘미를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한 것을 훨씬 더 가까이서 보면 느낄 수가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의복의 이제 윤곽선이라든가 옷주름 처리 이런 것도 보면 필요한 부분에만 강한 외곽선을 둘렀어요. 네. 여기도 보시면 옷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데는 같은 색으로 진하게 칠했고 이 의자에도 보면 가장자리는 같은 색을 더 진하게 칠해서 입체감이 보이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뛰어난 기법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필과 묵, 예, 붓 지나가는 그런 거하고 묵 색깔 이런 거에서 세련된 그런 기법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이제 전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얼과 마음 이것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아주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어때요? 신숙주 초상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그림인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엄청 훌륭한 작품인 걸 알았어요. 에스더는요? 순수 진실 현실이 진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아는요? 우리 역사에 이런 문화유산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할아버지, 예. 초상의 원본을 볼 수는 없나요? 네. 사장님, 그 저간의 사정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이 주세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러 온 학생들한테 원본을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한 600여 년 이게 유지가 되고 유지 보존되어 오면서 곡절이 많았어요. 지금은 가덕 구봉령당이라는 데 모셔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물인데 국보 심사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절차상 원본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신 회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영당을 1830년에 창건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예. 그리고 1888년에 중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정작 영정은 그보다도 훨씬 먼저인 영조 임금 때 그때 그 구병영당에서 모시고 있던 초상을 이모했다고 옮겨버렸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 구봉영당이 양주에 있었을 때 그때 모살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청주 지역에 신씨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의 세 분 아드님이 청주 이렇게 이제 세거를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영정이 모셔져 있는 그 양주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이제 보고는 싶고 추모하는 마음에 뵙고 싶고 예. 제사도 지내고 싶고 하고 근데 거리상 이게 너무 멀고 하니까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산동 지역에도 영당을 하나 져서 선조를 모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때 영조 때 그려놓은 영정을 이쪽에 이 영당을 짓고 꼭 모셔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원본이 모셔져 있는 저쪽 가덕 구봉영당,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운 게 묵정영당에 이미 영정을 모셨는데 뭐 여기서 지우지간인데 구봉영당에 또 원본을 거기까지 모셔올 필요가 있나? 양주에서 그런 모셔온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진본 영정이 종손 집안에 거기 모셔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고종 때 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서원 철평이 내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형편상 거기 보관하기 어렵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산동 지역에서는 잘 이 조상 숭배도 잘 하고 기왕 이렇게 또 영당 모시는 거 또 보니까 잘하고 있다. 세력도 예. 또 뭐 좋고 하니.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참 보존이 되고 모셔질 것 같다 해서 이제 모시고 내려왔죠. 그런데 여기는 묵정영당에는 이미 이렇게 이제 또 모셔놓고 있으니까 그럼 요 근처에 또 다시 하나 영당을 짓자 해서 가덕에 다시 영당을 져서 원본을 거기다 모시게 됐죠. 그러면 고령신 씨의 뭐 최고 문정이 청주 산동이네. 이 다른 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주 지역 이 지역에 사는 신씨들 고령 신씨 중에서도 산동 신씨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제향은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제양은 지금은 저 음력 9월 보름 9월열 15일 예. 이때 전국에 우리 저 후손들 모여서 모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주의 자랑이고 또 국보 그 영정을 우리 청주가 소장하게 됐으니까 그래도 참 반가운 일입니다. 할아버지, 신숙 선생이 어떤 인물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숙 선생은 하도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분이라서 하루 종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네. 그때 세종대왕을 도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현전 학자들 아닌가? 네. 그 중에서도 신숙주 선생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이분은 뛰어난 언어학자로서 세계 여러 나라, 그때 당시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줄 알고 이 소리에 대해서 전문가였었어요. 그래서 요동에 있는 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여러 차례, 뭐 13번인가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큰 그런 공을 세우셨다 하는 것과 또 이분은 문관이란 말이죠. 문관, 과거 시험 합격해서 문관인데도 요동의 그 여진족을 정벌하러 문관이 이분이 최고 사령관이 돼서 나가서 여진족을 정벌을 해요. 심지어 여진족이 기습을 해서 쳐들어왔는데도 태연하게 시를 지으면서 물리치고 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못하는 것이 뭔가 싶을 정도로 다방면에 아주 높은 그런 재주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조선 초기 아니에요. 세조 때만 해도 아직 나라의 깃들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전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법률, 제도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임금대에 걸쳐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조정해서 최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의정까지 해요. 영의정이면 왕, 임금 다음에 높은 자리가 영의정이잖아. 한글 창제 말고도 하신 일이 많으신가요? 그럼 국방, 나라를 지키는 그 국방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이셨고 또 외교관으로서 아주 뛰어난 분이야. 그래서 일본이고 어디고 가서 또 중국에서 사신들려고 하면 이분이 상대해가지고 다 원만하게 외교를 다 이루고 일본도 직접 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
그 내정이라든가 일본의 사정을 다 샅샅이 조사하고 탁 판단한 걸 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하는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문학에도 뛰어난 소질이 있어서 시, 뭐 글을 이런 걸 아주 잘 쓰고 그래서 또 많은 저술도 남기고 또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책도 만들고 쓰고 이렇게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이제 펴내셨는데 우리 탁 선생님이 그쪽 전문가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때는 세조 임금 때이기 때문에 세조 임금의 문화 통치를 위해서 왕의 기감이 될 국조보감을 편찬하였고 그리고 국가질서의 기본을 적은 국조오레이를 교정 간행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서오경을 그 구결들을 새로이 만들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역사책인 동국통감을 편찬하였고 동국정운 그리고 영모록이라고 하는 책들의 편찬에 참여했고요. 마지막으로 고려사전료, 고려사와 같은 다수의 책을 편찬하는 데 참여했어요. 실질적으로 조선 초기의 국가기틀을 완성하는 데 모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신숙주 선생은 인재 등용이 개혁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나라 국가를 개혁하려면 인재 등용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인재 등용은 요즘도 지금도 인재 등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미신을 배격하고 요즘하고 달라서 그때만 하더라도 미신이 많이 있었으니까 미신에 빠지지 말라 이런 것을 늘 강조를 했고 또 당시 선비사회, 지식인 사회를 이래 지배하고 있던 명분과 의리 이런 거에 급급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나라 살림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 정치를 하는 데는 신숙주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세조 임금이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의 이제 당나라 알지? 당태종에게 위증이 있다면 나에게는 숙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나라를 이렇게 나라를 반석에 올린 태종 임금 때 그 위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당태종을 도와서 나라를 잘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당태종이 위증을 그렇게 자랑하고 높이 평가를 한 그런 고사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조는 마치 당나라의 그 태종 임금을 도운 위증이 뛰어난 그런 그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세조 나에게는 숙주가 바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다. 그 정도로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말을 남겼다는 것은 세조 임금이 신숙주 선생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 회장님 그 숙주나물 이야기가 잘못 전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 전해졌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 옛날에 여진족이 많이 출연했잖아요. 함경도 네. 지역에. 거기 이제 정보를 하러 갔었는데 함경도 지역이 워낙에 이제 척박한 땅이고 이제 그 기근이 이렇게 많이 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참 영양실조 비슷하게 걸렸는데 어느 한 지역에 가니까 먹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얼굴 혈색도 좋고 기운도 있고 건강하게 잘 지내더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이 흉년이 들고 농사가 안 되는데도 잘 살고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게 녹두를 길러서 이렇게 나물로 해서 콩나물처럼 먹더라 이게. 아하.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녹두나물이라고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게 그럼 참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전 분에 또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두나물을 먹도록 권장을 하셨구만.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에 들어와서 또 민간에 이렇게 보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께 꼭 알려줄 게 하나 있어요. 이 일대를 산동 문중이라고 그래요.
고령 신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은 왜 산동이냐 그러면 청주의 동쪽 상당산이 있잖아요. 상당산성. 그게 동쪽 편에 있어서 산동 문중, 산동 집안이라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때 신숙주 선생처럼 뛰어난 분만 나온 게 아니고 이분의 후손들, 여기 살고 있는 후손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가문, 한 문중에서 독립운동가가 이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온 데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우리 고생에서는 가장 많은 항일운동가, 독립운동가가 이 집안에서 나왔어요. 이 항일 독립운동을 한 아주 훌륭한 문중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신숙주 초상과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소감을 한 번씩 말해볼까요? 우리 연서 먼저. 신숙주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서 좋았어요. 네, 연아는요? 신숙주 초상화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자랑스러웠어요. 네, 에스더는요? 신숙주 선생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자, 오늘 신숙주 초상편을 끝으로 올해의 역사 놀이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답사단 친구들, 강태재 선생님, 그리고 동양일보 촬영팀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내년에 만나요. 안녕. 안녕.